거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자외선 산화 장치가 등장했는데요. 앞에 있는 자외선 살균 장치는 254 나노미터 파장의 자외선을 이용하여 미생물들을 제거하지만 여기서는 185 나노미터의 파장을 이용하여 수중에 있는 유기물들을 산화시켜서 제거하게 됩니다. 그 후로는 비재생성 음이온 교환탑 그리고 비재생성 혼상탑을 활용하여서 수중에 있는 모든 이온들을 마지막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그 후로는 2차 막탈기 장치를 거치게 되는데 2차 막탈기 장치의 목표는 앞에서 거친 앞에 공정들을 거치면서 제거된 산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중에는 약간 30에서 20 ppb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정도의 산소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수중에 있는 산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2차 막탈기 장치까지 거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한에어가막 즉 UF 필터가 있는데 이 UF 필터의 역할을 이 앞에 공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뭐 혼상탑이나 음이온탑에 거쳐 있는 그 작은 물질들까지도 제거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50나노미터 정도의 입자성 물질까지 모두 제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한해어감막에는 다음과 같은 멤브레인 UF 장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빨대같이 생긴 한 가닥이 미세한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50나노에서 100나노 물질까지 다 제거를 할 수 있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와서 질문을 몇 가지 드려도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런 초순수를 직류라는 한마디로 물을 증발시켜가지고 나오는 수증기를 모아가지고 만들 수는 없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초순수라고 하면 직류수라고도 많이 말을 했어요. 근데 직류를 하면은 수증기만 발생돼서 그걸 응축시켜서 얻는 게 직류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공기와 접촉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중에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대기 중에 있는 가스들이 다시 녹아들게 되잖아요. 근데 초순수에서 가장 큰 목표는 시중에 있는 모든 가스를 제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플랜트를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일정 스텝 이후로는 아예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산소 접촉, 공기 접촉이 없게 관 안에서만 흐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직류로만은 달성할 수 없는 수질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이런 이온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이온들이 처리가 되는지 약간 종류 같은 걸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온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온을 제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시중에 있는 소듐, 다음에 클로라이드, 염소, 요새는 뭐라고 하는지 말하긴 모르겠는데 옛날 말로 나트륨, 요새는 소듐이라고 하나요? 소듐, 나트륨, 그리고 염소, 그리고 마그네슘, 칼슘, 다음에 설페이트라고 하는데 황산이온, 설페이트 이온, SO4 E- 이온, 다음에 HSO4 3- 다음에 물속에 있는 SI, 실리카나 보론 같은 이온성 물질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이온들까지 다 제거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순수가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공정 같은 데서 주로 쓰인다고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용도로 초순수가 쓰이나요? 반도체 공정에서 초순수가 주로 사용되는데 좀 더 넓게 보면은 석유화학 플랜트나 뭐 만약에 병원 같은 데서도 사용이 많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 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장에 들어가는 모든 뭐 메스라든지 집게라든지 이런 들의 세정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예로 들면은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물 같은 걸 뿌려서 찡 돌려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반도체 웨이퍼 인 곳에서 반도체 웨이퍼 얇게 자르는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웨이퍼 실리콘 웨이퍼를 뭐 가다듬는 공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식각을 한다든지 이런 공정 후에 초전수를 사용해서 세정을 하게 됩니다. 뭐 알려진 바로는 실리콘 웨이퍼 한 장당 약 1톤 이상의 물이 소비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해서
반도체 공정에서 초준수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알 수 있습니다. 다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먼저 이쪽에 앞서 말씀드린 탁수정 그리고 이온 교환을 위한 RO 장치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저 뒤에 있는 그냥 최종적으로 이온을 제거하는 공정들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기부터 외부의 공기가 주입이 아예 없게 되는 구간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제 여기 EB3T라고 하는데 아까 양이온 탑과 음이온 탑 그리고 탈탄 탑을 거치게 된 물이 이온 교환 저장 수소로 들어오게 되고 이온 교환 저장 수소에서 역삼투 공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역삼투 공정을 추가한 깨끗한 물이 다음은 역삼투 처리수 저장소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모든 공간에 다 이렇게 실링 고무 패킹들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고무 패킹들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가지 않게 외부의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는 장치가 고순도 질소라고 하는데 99.99% 이상의 질소를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보통 우리가 1기압이라 하면 1013mm H2O를 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20mm H2O를 압력을 질소를 통해서 더해서 외부로 공기가 나가는 한이 있어도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질소는 빠져나갈 수 있지만 밖에서 산소나 이산화탄소는 들어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역삼투 저장수 처리조 후에 지금 연구원이 아까 서 있는 저 파란색 탑이 있거든요. 파란색이 혼상 이온 교환 수지가 들어있는 탑인데 저기서 다시 이온들을 제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시 초순수 저장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초순수 저장도로 들어온 후에 마지막으로 여기 최종 처리 단계에 걸친 최종 처리 단계에 장치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열교환기도 거치고 있고요. 자외선 살균기 거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물속에 있는 이온들을 제거를 위한 가스탈기막의 공정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은 비재생성 음이온탑, 비재생성 혼상탑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물 속에 있는 모든 이온들을 제거하게 되고 그 후에 아까 다른 단면을 보여드렸던 한해 여건막 장치를 통해서 혹시라도 물이 도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었던 모든 입자성 물질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조금 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사용되고 있는 배관의 재질이 CPVC라는 재질인데 뭐 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PVC 재질인데 좀 더 가공된 특수한 형태로 만들어진 배관인데 현재 국내에서는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전량 일본에서 수입을 해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위해서 초순수 분야 연구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순수는 단순히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데 사용되는 배관 그리고 본드들까지 모두 다 아직까지 외국 기술에 의존을 하고 있어서 국산화에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물이 기체에 물이 녹음 아니, 물에 기체가 녹으면 안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체가 물에 녹으면 안 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한데 반도체 제조 공정을 사실 저도 완벽하게 알지 못하지만 반도체를 제조할 때 반도체를 제조할 때 어떤 그 회로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회로를 그리는데 그 중간에 뭐 이온성 물질이라든지 산소 같은 물질들이 붙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산소는 무엇인가 물질을 산화시키게 되죠. 금속 이온을. 근데 금속 이온을 산화시키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회로를 설계해서 그 회로에 물질들을 도핑을 시키는 거잖아요. 반도체 도체 물질을 도핑을 시켜서 반도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산소가 붙게 되면은 그런 우리가 도핑한 물질들이 산화가 돼버리게 되면 우리가 의도했던 것들과 다른 성질을 띠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 속에 있는 산소 제거를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물 속에 있는 pH를 조정하는 그런 문제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또한 이산화탄소 또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비재생성 이온탑에서 이 재생성이 어떤 의미인지를 비재생성 이온탑이요. 여기 앞에 보시면 파란색 타워가 보일 겁니다. 파란색 타워는 혼상 이온탑이라고 하는데
안에 있는 이온계한 수지들이 존재하거든요. 지금 뭐 잘 찍으면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보통 사용할 때 그냥 물을 추가시키기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했을 때 더 이상 이온이 나오지 않게 재생을 하는 경우를 거치거든요. 뭐 NaOH 그리고 HCl을 사용해서 재생을 하게 되는데 비재생성 이온 탑의 경우에는 그 재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수산화 이온이나 하이드로늄 이온 같은 경우에는 물의 자동 이온화 때문에 계속 물에 있을 텐데 이러한 이온들은 이제 초순수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가요? 네, 미치지 않습니다. 수중에 뭐 다른 이온들을 제거한다면은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은 알아서 워터 그 밸런스에 그러니까 이 케미컬 이퀄리브레이션 밸런스 때문에 알아서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제거를 하지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이온들이 다 완벽하게 제거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사실은 이박사님은 이번에 입사하신 지 얼마 되셨죠? 저 이제 한 달 반 됐어요. 한 달 반 되셨는데 이렇게 설명을 훌륭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웠고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고 저에게 이제 이런 초순수 공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 다시 이제 메인 본관동으로 가시긴 갈 건데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보실 건데 그 전에 여기에 지금 이제 실제 그 수처리 공정에 해당하는 플랜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규모가 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짝 보시고 간단한 내용은 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올라가시면 돼요. 감사해요. 이렇게. 일로도 올라가실 수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진짜 물 처리 공정을 그대로 작게 해서 복제를 한 거예요. 실제로 물을 만들고 있어요. 쭉.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디서부터 하면 좋을까요? 여기도 여전히 시끄러운데요. 목소리는 나오나요? 예. 지금 한번 쭉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그 굉장히 복잡한 초순수의 세계를 보고 왔는데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먹는 수돗물, 물론 끓여 마시기도 하고 생수를 먹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실제 정수장보다는 뭐 10분의 1 이하로 작긴 하지만 실제 물을 만들어내는 공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규모는 이제 하루에 1000톤 정도의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실제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1000톤, 1000톤씩 똑같이 나눠서 한쪽은 기존의 공정을 이용하고 한쪽에는 예를 들면 신기술이라든지 새로 연구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기술을 갖다가 꽂아서 비교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는 물을 받겠죠. 그 다음에 어떤 뭐 부유물이라든지 떠다니는 물이 있으면 그거를 걸러내고요. 그 다음에는 약품을 투입을 해요. 약품을 투입하는 이유는 물 속에 있는 더러운 물질들을 서로 화학적으로 결합시키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무거워지겠죠? 그럼 그런 애들을 가라앉히거나 가라앉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물이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까 보셨던 공정이랑 비슷하게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가라앉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물속에 있는 물질들은 모래로 여과를 시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모래가 더러워지겠죠. 그 부분들은 다시 세척을 해주게 되고요. 막여과랑 같은 원리예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게 되면 거의 어떤 응집된 물질들이 거의 제거가 되는데 여전히 화학적으로는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UV로 살균을 한다든지 오존을 투입한다든지 활성탄을 주입을 해서 마저 소독을 하는 그런 단계로 거친 다음에 물이 수도꼭지로 전해지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굉장히 천천히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약품을 넣어줬을 때 물이 어느 정도 섞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주 천천히 교반을 해주는 그런 단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수처리 공정은 사실 아까 초순수를 만드는 공정보다는 굉장히 가벼운 공정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에너지를 조금 쓰는 게 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처리의 순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중력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칙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도심지에다가 타워를 세워서 위에서부터 약품을 투입하고 그것을 응집을 시킨 다음에 그걸 여과하고 소독하는 순서로 나가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물들은 어디서 받아오는 건가요? 물은 주로 두 가지 소스가 있는데요. 하천과 댐이죠. 예를 들면 제가 몸담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는 댐에서의, 그러니까 호수, 댐에서의 그러니까 수지를 깨끗이 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사실 댐에서 취수가 되고 또 많은 물들은 하천에 취수구들이 있어요. 거기서 또 얻어집니다. 물론 최근에는 옥상 위에다가 빗물을 모으는 그런 시스템도 많이 갖춰져 있죠. 보시면 그 다음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복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은 기존의 시설이고 이쪽은 약간 어드밴스된, 개선된 시설이 되겠어요. 그래서 용존 공기 부상 공정이라고 해서 산소 탱크, 그러니까 공기 탱크에 아주 고압의 공기를 압축을 시킨 다음에 걔네들을 아주 작은 노즐을 통해 가지고 토출을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공기방울보다 훨씬 더 미세한 마이크로 단위의 버블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그런 애들이 이게 만약에 모래덩어리나 더러운 입자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아주 미세한 요만한 공기방울들이 여기 붙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부력에서 뜨겠죠. 그러면 뜬 입자들을 다시 싹 걸러내는 그런 방식의 방법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오염물이 약간 제지공장? 그러니까 약간 가벼운 오염물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가라앉히는 것보다 오히려 띄워서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상수처리 공정에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데 저 부분은 깨끗하게 정수된 물들이 이 방법이 아니라 가라앉히는 방법을 썼을 때는 나머지 위에 있는 물들이 깨끗한 물이잖아요. 그런 애들을 넘길 수 있도록 트러플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 보셨는데 저기 관로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다음에 보여드릴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물이 만들어지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좀 아까 질문이 들어왔었죠. 물이 어디서 원수가 들어오느냐. 그럼 그걸 다시 우리가 가정으로 공급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네. 공급관로. 공급관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잠깐 보실게요. 이 부분도 사실 제 주 담당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수돗물을 바로 마실 수 있나요? 그렇군요. 사실 왜 못 마셔요? 약간 염소 맛도 나는 것 같고 네. 약간 좀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인데 사실은 이제 그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 예를 들면 아까 초순수도 보셨지만 일반적인 물 공정도 사실은 약품을 다 투입을 하고 충분히 소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배관이거든요. 배관이 녹슬어가지고 물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수장에선 깨끗했는데 그것이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고 옥상에는 뭐 물탱크로 들어오는 과정에 사실은 오염이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해요. 예. 근데 이거는 가장 노후된 케이스들만 모아서 하는 거니까 이렇다고 해서 모든 수도관로가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의 수도관로가 예를 들면 뭐 30년 이상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개대체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관을 새 걸로 갈아주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굉장히 오염된 느낌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어, 네. 그 아까 보셨다시피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여기가 그 물이 흘러가는 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수질을 측정하는 측정 장치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염소 같은 부분도 사실은 처음에는 정수장에서는 주입이 조금 많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관을 타고 들어가면서 실제로 여기 있던 미생물을 죽여가면서 소독을 해가면서 가서 사실 말단에서는 염소가 기준치는 넘지만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는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게 최고의 가치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염소의 주입량을 조금 원수질이 나빴기 때문에 염소를 좀 과다하게 투여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말단에서 염소를 느끼실 수도 있지만 염소라는 건 결국은 탈기 더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기준치하에 있는 거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이런 큰 장치는 정수장에서 지역으로 보내질 때, 도시로 보내질 때는 이런 큰 관을 쓰게 되고요. 나중에는 점점 작은 관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 가서 만약에 옛날 사람들은 이런 공간을 썼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 안에, 옥내에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큰 광경에서 작은 광경, 작은 광경으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지금 세척 장치가 지금 안 보여서 제가 못 들려드리는데요. 이 배관이 늘 깨끗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교체를 해주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주는데 세척을 해주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많이 쓰이는 방식은 관에 직접 들어가서 거기다 고압의 세척수를 쏴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장치가 안 보이는데 피그라고 해서 굉장히 바깥은 고무죠. 아주 탄탄한 고무를 관 안에다가 끼워줘요. 그 다음에 대포처럼 날려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관을 뜯어서 이 안에다가 대포를, 그러니까 고무볼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걔를 고압으로 빵 하고 쏴주면은 그 힘에 의해서 이 배관에 뭐 묻어 있거나 하는 것들이 벗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물을 흘려서 세척을 해주는 방식으로 정비를 하고 있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수돗물에다 불소를 넣는 참여량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네. 혹시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수돗물의 불소화 사업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추진된 적이 있었고 또 인천시 등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불소는 우리가 쓰고 있는 치약에도 다 함유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이빨을 좀 안 닦는 사람들이라도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을 이용해서 양치를 하거나 뭐 음용을 했을 때 기준치 이하라고 그러면 안전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염소가 기준 허용치 이하의 안전한 물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화학물질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간에 악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약간 찬성하는 쪽이기도 한데 그 부분은 사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왔던 순서를 거꾸로 해서 일단은 제가 있는 사무실로 이동을 하실게요. 참고로 지하가는 길에 이것이 이제 그 아까 멤브레인을 보셨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수처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돗물을 만들 때는요 모래랑 그 다음에 안트라사이트라고 해서 모래보다 좀 더 굵은 입자를 가진 얘를 섞어서 층을 만들어서 이 위에 쌓아요. 그 다음에 위에서 물을 부어주면 모래와 그 활성탄과 비슷한 요 물질을 통과하면서 더러운 물질이 이게 쌓이게 되고요. 깨끗한 물이 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다음에 소독 공정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것들을 보고 있고요. 예, 요런 알갱이들이 되어 있죠. 이 장치는 왜 존재하냐면, 자, 모래하고 이런 활성탄 안트라사이트가 여기 쌓여가지고 더러운 물질들이 끼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안이 어떻게 될까요? 물은 깨끗한 물이 나오지만 이 안이 더러워질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거꾸로 여기다 물하고 공기를 불어넣어서 거꾸로 올려준다. 그럼 여기에 부글부글 하면서 더러운 물질이 다시 튀어나오게 되고요. 그 부분들을 처리해서 항상 모래를 깨끗하게 유지를 해준답니다. 그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네. 알기로는 이 수도가 뭐 상수, 뭐 하수도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산업 용수로 쓰이거나 아니면 뭐 가정에서 쓰이는 용수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거는 가정으로만 가는 그 수도를 생산하는 건가요? 거꾸로 방금 보셨던 물은 일반적인 수처리 공정이었죠. 이것은 이제 가정으로 가서 우리가 음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용수, 샤워에도 쓸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물이 되겠고요. 아까 보셨던 초순수는 산업용으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크게 구분이 됩니다. 당연히 생산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겠죠.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수돗물은 톤당 1톤, 1큐빅미터죠. 1m 바이 1m 바이 1m. 그걸 이제 무게로 하면은 대략 물밀도가 1000이라고 보면 993kg per 미터 세제곱이면 1톤이 1큐빅미터죠.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될까요? 물이니까 한 5,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아닌가? 그러면은 수도 사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그것이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일반적인 수처리 공정에서는 그 정도가 되거나 그 이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수 쪽으로 올라가서 이온도 제거를 해주고 남아있는 탁질이라든지 더러운 물질을 더 공정에 맞게 제거를 해줄 때는 단가가 말씀하신 대로 2,000원, 3,000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담당이 아니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일단 그 정도가 돼요. 다만 이제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에는 물 공급이 끊기게 되면은 사업장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예. 또 다른 질문이 네. 있는데요. 이제 더러운 정수 처리 과정에서 생긴 더러운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네, 중요하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하수도보다는 깨끗하겠지만 그 안에도 오염물질들이 그동안 농축이 되겠죠. 더러운 물 농축이 되고 그리고 또 아까 수처리를 위해서 투입했던 응집제 같은 그러니까 응집제 물질들도 다 남아있게 돼요. 그 안에는 알루미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유기물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모읍니다. 그리고 약간 하수처리에 준하는 방식으로 하수처리는 사실 꽤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건 먹는 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화학양품 많이 투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처리를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러운 물질들이 모이면은 슬러지라고 해서 농축된 그 유기물 덩어리
그리고 또 알루미늄 같은 게 함유된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런 부분도 결국은 물기가 다 빠져나가거나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 결국 더러운 어떤 끈적끈적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슬라임 같은 물질들이 남아 있겠죠. 그럼 그런 애들은 아예 탈수를 시킨 다음에 원래 땅에 묻어버리던가 아니면 소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예전에는 바다에다가 많이 버렸었어요. 근데 그분은 아마 법이 바뀌어서 해양 투기 금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약간 폐기물에 준하는, 우리가 어차피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든 처리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형물은 처리가 될 겁니다. 예,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어요.